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특허청에서 그 금속 소재 분야 특허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국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창업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그 창업의 어떤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한 바를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저는 이제 전공은 원래 재래공학을 했고요. 여기 카이스트에서 뭐 몇 해 전에 이제 미래 전략으로 경영 석사를 했습니다. 주로 뭐 심사 심판 분야하고 그 특허 정책 쪽 분야를 이제 같이 좀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아울러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기 전에 이제 카이스트 창업원에 이제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어떤 창업 현황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게 학생 창업, 교원 창업 중에서 2014년부터 보면은 어, 매해 2개사 또는 뭐 9개사 정도, 평균 한 5개사 내외 정도 교원 창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와 있는 그 2020년 나와 있는 4개의 창업 회사들을 보면 뭐 단백질 변형을 통한 맞춤형 제조 기술 관련된 프로메 디자인이라든지 그 마스크 관련돼서 많이 언론에 나왔던 그 IDK 랩 쪽에 나노 섬유 멤브레인으로 뭐 반도체 공급량 리크 유출 같은 센싱하는 그런 이제 창업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 창업에서 사실은 이제 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이제 기술과 특허를 이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의 핵심 역량은 기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을 경쟁력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R&D 수행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이제 메인 주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R&D 수용을 위해서 특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큰 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그런 기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중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카이스트 교원 기술 창업에서 필요한 창업원에서 이제 그 주요 내부적인 업무를 맡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좀 더 이제 프로세스를 최적화 특허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쪽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기술 창업이 이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기술의 경쟁력을 이제 3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 차별적 기술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지 법률적으로 침해라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만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렇게 기술 시장 법률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중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고 전국적으로는 창업 역량이 강화되고 학교 내 교원 창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기술 창업의 이제 전국적인 목표는 이제 성공이고 결국 상업화에 대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화가 돼야만 그게 이제 뭐 그 창업에 대한 그 투자된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의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술 창업화, 상업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R&D 수행을 위한 특허 전략의 방법론의 하나로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략을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뭐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R&D 수행 전체를 위한 전략 특허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5분 내외 정도 이제 질의를 주시면 이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이제 그림은 이제 기술과 수요 관점, 크게 이제 마켓하고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개발과 상업화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잘 정리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제일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 정리된 도표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좀 전통적인 그런 내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핵심은
이쪽에 보시는 이제 그 시장의 수요,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서 마켓풀, 테크놀로지 푸시 그런 내용인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진행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디벨롭먼트,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개발이 됐으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으로 출시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서 대량 생산, 매뉴팩처링에 갈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 중간 단계들 그런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제조,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각 단계에서 사실은 상하로 화살표가 이제 쌍방향으로 돼 있듯이 수요와 기술 개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기술을 서로 적용하고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전체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 논문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좀 전통적인 내용에 해당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쪽에 두 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축은 이제 시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경험치가 쌓일수록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기능, 더 고품질의 기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의 총 개수와 품질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점선 부분이 이제 자사의 기술 보유 내용이 되겠고 위에 실선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요구되는 필요한 그 기술의 총합 내지는 총 품질이 되겠는데 결국은 점선에서 실선으로 자사의 기술 확보된 내용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개수가 많고 정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외부랑 이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획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래쪽 두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이 기술 개발하고 사업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영업 하는 순차적인 그런 이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기술의 주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의 주기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때부터 상업화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래쪽 오른쪽 아래 그림 사진 예시를 보면 그 예로서 잘 아시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자칩 제조 회사의 제품 사진인데요. 이제 감자칩 그 표면에 어떤 그 식용 잉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적어서 좀 재미를 더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출시된 지 이제 상당히 좀 된 제품인데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이야기를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Connect and Finish Development, CMBD의 주요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수요, 기술 자체 떠나서 이제 수요에 대한 파악에서 소비자들이 지금은 감자칩 자체의 맛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경험, 즐거운 경험을 많이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제 개발팀에서 인식을 하고 그럼 그 이제 제품 개발의 컨셉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이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 간자치 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부착될 수 있는 식용 잉크는 확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적시성을 맞추기 위해서 뭐 저기 전 세계 모든 기술을 검색하다 보니까 오래된 이탈리아의 그 피자 전통 가게에서 피자 도우에 저런 이제 글씨를 쓰는 잉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바로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되 그 소비자의 그 수요, 재미를 추구하는 과자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 수요의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저 제품을 적시 제품에서 성공했다 이런 말씀이고 결국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주제의 강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 온전성과 적시성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포트폴리오도 결국 이제 R&D 전략의 하나인 거고 특허 기반에 그러면 그 특허 포트폴리오 수립 전략이 지향해야 될 키워드가 지금 이제 예로 말씀드린 그 온전성을 가지고 있대 그 온전성이 적시적일 때 의미가 있다.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 기술 개발과 상업화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발표된 그런 내용인데요.
X축은 이제 시간이고 Y축은 이제 누적 수익 또는 이제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빨간 실선이 이제 비즈니스 창업부터 쭉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X축에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 이제 구체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화된 기술이 구체화된 내용 상태에서 그게 이제 특허로도 뭐 등록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노란 저기 마름모에 보이는 지점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사실 그때까지는 연구 개발에 많은 장비도 사야 되고 소재도 사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고 특허 출연료도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제 그 누적 그 손익은 계속 이제 로스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개발된 기술은 이제 제품으로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시제품의 제작이 필요하고 제품의 시장 출시 프로덕트 런치가 되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금형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제 실제 우리 여기 그래프에서는 이제 상업화라고 보는 시점이 그런 시제품 제작해서 출시 프로덕트 런치부터 실제 손익분기점이 끝나는 실제 플러스로 나오는 그 비즈니스 성공 시점까지를 우리가 상업화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이제 출시 이후에도 많은 마케팅이나 영업이 돼야만 이게 그 새로운 신상품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상품이 성공하는 시점, 그러니까 비용 대비 이제 수익이 더 많아지는 시점까지 우리가 뭐 포텐셜 그 이런 그래프의 마지막 우물 같은 그런 그래프랑 똑같은데 그 지점이 이제 가장 지출이 많은 지점이 되는데 보통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금난 또는 이제 경영 탈출 방향 같은 걸 못 잡지 못해서 보통은 이제 그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래프와 이런 그 개념을 특허 관점과 좀 비교하고 다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 크게 뭐 2x2 매트릭스로 간단하게 기술과 시장의 속성, 기존 시장이냐 기존 기술이냐, 신규 기술이냐, 신규 시장이냐, 수요냐. 시장은 결국 수요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2x2로 네 가지로 간단하게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어떤 창업의 성공 확률을 이제 귀납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맨 왼쪽 아래에 3, 4분면 보면은 이제 기존 기술의 기존 시장 그리고 이런 개선이라 말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가격을 내린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다만 이제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35% 정도 좀 높게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이제 시장이 새로울 때 이제 기존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새로운 용도를 말하는 거죠. 특허에서 말하는 용도 발명 같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이 훨씬 더 기술보다는 더 성공의 미적량이 크다는 걸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건데 더 이제 어려운 거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뛰어들겠다. 그게 이제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비연속적 혁신을 통한 생존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카이스트 교원 창업인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좀 더 시중에 있는 기술보다 좀 더 이제 더 앞서간 기술을 가지고 그 앞서간 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생존 확률이 이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개선 그 3, 4분면을 제외한 1, 2, 4분면이 사실은 이제 교원 창업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5에서 한 35% 정도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워낙 뭐 유명한 S컵을 잘 아시는 것 같이 기술 수명 주기에서 이게 누적하면은 S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후기 이노베이터들하고 얼리 어답터들 그다음에 초기 얼리 모자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 5에서 35%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지나기가 쉽지 않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미래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노란 지점이 이제 이머징 기술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고 빨간 가운데는 빨간 점이 트렌드 이미 이제 시장에 대세가 됐다. 초록 점은 이제 세츄레이션 됐다는 건데
이 트렌드가 되기 전에 사실 뭐 95% 이상의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다 이제 그 value of death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기술 뭐 동력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유명한 그 MIT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여러 가지 사례를 정리하신 그런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여기 실선의 이제 product innovation은 이게 새로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제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피처폰만 있던 시기에 스마트폰을 처음 이제 출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이제 rate나 major, rate of major innovation이기 때문에 이제 혁신의 정도의 뭐 비중 이런 마켓 쉐어 같은 그런 개념이기 텐데 사실은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프로덕트 자체가 이노베이션을 다 기능하기 때문에 모든 그 성과를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점유하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시간을 지날수록 결국은 이제 뭐 좀 더 낮은 가격, 유사한 디자인, 좀 더 이제 부가적인 뭐 기능 이런 이제 경쟁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점선이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뭐 생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망이라든지 다른 제품 자체가 새로운 거 말고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남는 쪽이 이제 그 주도적인 디자인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표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특허 관점으로 보더라도 특허 분쟁이 제일 많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의 계곡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R&D, 특허 기반 R&D 전략, 그다음에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키워드는 온전성과 적재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왼쪽이 이제 성공 사례, 오른쪽이 이제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왼쪽에 이제 그 날개는 선풍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다음에 오른쪽은 사실 뭐 한국이 MP3 이 디지털 음원 파일의 이 표준 저장 표준 해당되는 MP3를 사실 이제 최초로 이제 국내사가 개발했고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이제 사실 특허 전략이라든 특허 경영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다 보니까 꼭 그 제품에 필요한 특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특허 자체도 비용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었고 이제 시장에 좀 선풍적인 반향이 있으니까 국내사 그리고 외국사, 국내외 경쟁사로부터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전혀 이 방어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그 해당된 기술들은 다 분리가 돼서 이제 타사들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날개는 선풍기라는 이 회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조기에 그걸 위하였다. 이제 우선 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허 제도를 잘 활용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특허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포트폴리오는 뭐 하나의 전체적인 얼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주체, 기업이든지 대학이든지 개인이든지 단일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집합체를 뭐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제 그 형태, 포트폴리오 형태는 뭐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인 게 X축이 뭐 기술의 분류 또는 사업의 중요도, Y축은 뭐 특허의 세기, 특허의 영향력 그렇게 이제 XY축을 놓고 뭐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라면 자사의 특허를 다 거기다가 그 그리게 되면 그게 특허 포트폴리오인 거고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싶다. 그럼 경쟁사의 특허를 그 XY축에다가 다 플라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 중심에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국내사의 실패 사례 같이 그냥 필요한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그 특허를 개별적인 특허만 아주 소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핵심 특허, 코어 패턴을 중심으로 그 코어 패턴, 핵심 특허를 방어하거나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그 공개된 특허를 보고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스스로 먼저 미리 선점하는 그런 개념의 주변 특허를 에워싸는 그 이제 특허망 패턴 넷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촘촘하고 아까 말씀드린 온전한지 적시적인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맞으면 우리가 강한 특허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침해 여지가 있는 그 경쟁사 상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신속히 했다. 이런 점에서 양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의 뭐 요약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그 지렛대 가운데 있는 보시는 그 코어 패턴 핵심 특허 중심으로 주변을 에워싸는 surrounding pattern 그런 주변 특허들을 이제 뭐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빠져나갈 수 없도록 경쟁사 입장에서 또 경쟁사가 보고 특허란 게 원래 이제 어원이 빠테레라고 be opened 공개된 이런 뜻이거든요. 공개하면 전매 특허를 준다 이런 이제 보상적 개념인데 결국은 이제 그 상대방들이 다 보게 돼 있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더 강화하려면 상대방이 보고 새로운 이제 후속 개량 특허를 개발할 것을 스스로 먼저 선점한다. 그런 개념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보면 특허 포트폴리오가 활용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뭐 대학은 사실은 뭐 실시하지 않지만 대학에서 창업한 교원 창업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실시 제품의 생산, 뭐 수출 이런 게 다 실시 법에서 말하는 용어인데 그 실시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침해 분쟁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보호를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크게 이제 용도를 보면 두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학 내 교원 창업이기 때문에 기술을 사서 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연구실에서 기술 개발, 창출을 해서 이제 기술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용도로 보면은 창출용, 활용용, 보호용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창출을 하려면 자사에 우리 대학에 우리 연구실에 그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사를 포트폴리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보호 경쟁사들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경쟁사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대상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아웃풋 이미지는 맨 밑에 있는 구성입니다. 핵심 특허를 가운데 두고 주변 특허를 둘러싸는데 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이 분류, 모집단을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기술 분류, 텍트리에서 정할 수 있고 분류한 이후에 검색 결과를 가지고 분석. 그다음에 자사든 경쟁사든 그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크게 분류, 검색, 분석, 평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사례로서 국내사 하나, 그다음에 외국사 하나를 이제 사례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사에 해당되는 거고, 크게 이제 분석 들어가기 전에 환경 분석, 기술 외적인, 특허 외적인 상위 개념적인 기업, 시장, 경쟁사, 특허 환경. 여기 특허 환경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 같은 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규제 현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연구실에서 많이 놓치는 분야 좀 생소하기 때문에 주변에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증에는 기술 인증에는 크게 두 가지로 임의 인증과 그 강제 인증이 있습니다. 임의 인증은 이제 품질을 등급화해서 서로 뭐 자기의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뭐 잘 알고 계시는 KS 같은 게 임의 인증이죠. 그걸 받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뭐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 가스 관련된 뭐 폭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강제로 인증을 먼저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실에서 기술 개발하시고 특허 내고 뭐 시제품 만들고 출시했는데 그 인증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인증을 받느라고 시기를 그 적시성을 놓치는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환경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특허 분석에서는 모집단, 이렇게 기술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관련된 특허가 유효 특허고 뭐 제일 핵심되는 게 핵심 특허가 유효 특허 내부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매트릭스로 만드는 것이 포트폴리오 형태고 이를 통해서 R&D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에 대한 침해 우리 특허 우리 제품이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 핵심 특허들 경쟁사의 특허들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이제 전략 수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분류에 대한 사례가 되는데 기술 로드맵 공공기관에서 만든 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스마트카 초기에 이제 개념들이 나올 때 이렇게 했다는 걸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중소분류로 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카에서 안전성, 편의성, 친환경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그 밑에 다시 소분류 그다음에 내용들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인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스마트카 전체를 하기엔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뭐 연구실은 스마트카의 뭐 안전성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중 그 중에서도 뭐 센서 위주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중소 특정 그런 그 모집단의 범위를 정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후속적인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 원료를 그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진행 과정에서 핵심 특허 내용,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침해 우려가 있다. 어떤 특허들이 침해가 있는지를 이제 그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당연히 이제 모집단을 통해서 분류를 통해서 범위를 정하게 되면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관계되어 있는 특허, 유효 특허 상위 개념이죠. 유효 특허 내부에 더 핵심적인 하위 개념으로 주요 특허, 활용 특허, 핵심 특허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창출, 그 아까 포트폴리오의 용도에서 창출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유효 핵심 뭐 활용할 수 있는 걸 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발 스펙을 먼저 이제 뽑아내는 게 좀 차이점인데요. 앞장 슬라이드하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리고 새로운 뭐 제품을 개발하는 거니까 서비스나 어떤 그 목표를 가진 스펙을 가진 걸 만들 것인지를 그 특허 분석을 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기존의 포트폴리오, 경쟁사 포트폴리오에서 특히 실시에 특허 명세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뭐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특허 명세서는 실시에 특히 뭐 조성물 특허, 화학이라든지 소재 이런 쪽에 약품 쪽에는 실시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꼭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CC에 정성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많은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새로운 특허 창출의 아이디어로 쓸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저히 이제 비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그게 핵심 특허인데 그런 핵심 특허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을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분류, 검색, 분석, 평가 이런 포트폴리오 그 제조 단계에서 마지막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외국사, 프랑스 그 특허 분석사 이런 의 어떤 결과물에 해당되는 건데 뭐 이제 당시에 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당시 현재도 뭐 이렇게 차세대 메모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들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분석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칼럼에 어사인이 돼 있는 이제 특허권자들을 보면 뭐 일본, 한국, 그다음에 미국, 뭐 독일 이런 그 여러 이제 시장의 플레이어들 이제 기업들이 있고요. A 칼럼에 보면은 number of patent families니까 그 패턴 패밀리 그러니까 뭐 특허가 한 나라에 내면은 다른 나라에 내면 그게 패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이제 패턴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패턴 패밀리 정량적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A 칼럼이고 여기 D 칼럼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사이팅 B, C는 사실 사이팅 인용에 대한 품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특허의 양을 특허의 품질로 나누는 게 이제 D가 B over A, D가 되겠는데
여기 2의 2.7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 분석 범위 전체의 맨 밑에 이제 아스테리스크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 10,000건 정도 되는 패턴 패밀리가 뭐 3,500건 정도 뭐 이렇게 뭐 인용이 됐다 해서 이제 사실 노멀라이징 시키는 개수가 2.7이다. 그래서 2.7 나눠준 거긴 한데 사실 기본적인 개념 최종 결과물은 F 칼럼에 있는 그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도입니다. 영향력.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특허 양대 특허 품질을 곱하면 된다 그 말씀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팅해 봤을 때 저기 일본 A사, 한국 B사 이런 순서대로 이제 레이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 뭐 강의를 듣고 있는 교수님이 연구실이 이 특정 분야에서 창업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다면 결국 이제 시장에 특허나 이런 그 창업 역시 이제 상대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이제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평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휘발성 메모리를 연구하신다는 뭐 연구실이라면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물론 이제 전문적인 분석사는 아니지만 기본 개념적인 거는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갈 것인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향점을 정하고 이제 연구가 시작돼야 되는데 통상 뭐 저도 뭐 연구원 출신입니다만은 이제 연구해오던 연구의 기술적인 진보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부분들을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잘 분석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뭐 비휘발성 메모리 지금도 뭐 차세대 메모리라고 일컬어지는 메모리들도 있는데 뭐 페로 일렉트릭, 마그네틱, 그다음에 resist, 그다음에 phase change, RAM 같은 이런 뭐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의 어떤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정량적인 그 패턴 특허 패밀리의 숫자 그다음에 정성적인 효과 질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의 강도를 인덱스화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플라팅한 거죠. 이러면 자 어떤 램에서는 어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디 쪽하고 좀 연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지도를 알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정사에 대한 이제 이런 특정 주제의 어떤 분석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국내 S사의 요 주제의 비발성 메모리에 대한 10년 전에 어떤 분석, 이 회사의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블러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Ferroelectric RAM, FERAM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 회사가 한 특허 패밀리가 한 163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특허는 한 345건 정도 있고 그 리걸 스테이터스 이 345건 중에 한 60% 정도는 등록이 됐다. 그리고 3%는 지금 이제 뭐 심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뭐 거절률은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거절이겠죠. 아니면은 심사 청구가 빠졌는데 우리 지금 심사 청구는 특허 출원 이후에 3년 이내에 하게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5년이었는데 실제로 IT 업계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방어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특허를 다 심사를 받고 등록받아서 유지하면 유지 등록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면도 있고 또 상대방이 자사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에 결국은 전체를 공개시켜서 아무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방어 출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시켜버리는 그래서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20에서 30% 특허 심사 청구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 정도는 출원했지만 아예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18개월 이후에 다 공개돼 버리도록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우리가 선출원주의 빨리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특허 포트폴리오의 분석의 항목으로는 그 우선권
priority date가 가장 빠른 게 언제냐, earlier priority date가 언제냐를 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출원한 지 얼마쯤 됐냐, 등록 특허에 10년. 이게 이제 이 10년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게 보통 특허가 이제 기술적 사상을 법적인 그 범위 내에서 기술에서 기술적으로 입증해서 특허를 아이디어를 이제 보호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특허를 출원해서 낼 수 있는 거고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선점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제 특허 분쟁이 생기는 특허들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특허 출원 후 한 10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특허 분쟁에서의 연관된 특허들의 average age of patents가 보통 10년인데 이 경우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창업하시려는 기술 분야에 주요 시장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그 플레이어들을 뭐 상위 10개사 국내외 구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지금 시장에 어떤 형태로 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어디랑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게 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술 발전 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그 특허 활동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평가 결과를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도 결국은 이제 R&D의 한 방편인 거고, 특히 대학에서 이제 교원 창업은 기술을 어디서 사와서 이제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자체를 새롭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D의 성공이 결국은 새로운 기술 확보인 거고, 그거를 특허 관점에서 어떻게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허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 크게 정리를 하자면 크게 네 가지 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런 특허 기술 혁신의 뭐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창출, 보호, 활용 각 단계에서의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직에는 그러니까 특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허의 간접 조직이 아니고 특허에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특허 정보의 전문성입니다. 예,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고, 특허 창출, 그러니까 R&D 해서 기술을 만드는 거죠. 그때 보통 R&D 해서 결과물을 이제 특허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 IP,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공백 기술은 어디 있는지, 장벽 기술은 어디 있는지, 왜 장벽인지, 왜 공백인지 이런 부분들을 R&D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도상으로 다 이유를 알고 현황을 알고 거시적, 동태적 알고 이제 그 수행했을 때 R&D가 성공할 확률이 많고, 뭐 나중에 기술 이전을 하든지 직접 창업을 하든지 그런 상태를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창업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술 바운더리 내에서만 좀 더 진부된 걸 개발하다 보면 개발에는 성공하더라도 그게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경쟁사들이 다 점유하고 있어서 바로 분쟁에 휘말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IP R&D 중요하고 전략적인 IP R&D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허 뭐 등록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은 청구항 1항을 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면 뭐 등록이 되겠죠. 아무런 권리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중요한 강한 특허.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다기제 협범이거든요. 많이 쓰면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청구항 1항이 세 줄, 네 줄. 그렇다고 이제 세 줄, 네 줄 간단하게 쓰면은 이제 거절되거나 무효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 게임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이 게임 테이블에 그 상대가 강하냐 없냐, 강한 상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일단 등록 위주로 좀 이렇게 로키로 가든지 그를 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내부에 BPM 차원에서 좀 내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우왕좌왕 보통 할 수 있는데 미리
우리 미래 전략에서 말하는 시나리오 뭐 전략 개념으로 시나리오 1, 2, 3, 4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이런 분쟁 상황 1에서는 어떻게 간다는 걸 미리 사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침착하게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유출, 특허 유출, 영업비밀 유출들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나오고 있고요. 7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 보호, 인재의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이나 대학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R&D 관점에서는 직무 발명 보상이 현실화되고 최적화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활용이 결국은 이제 이런 뭐 상업화나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인데 그 연계를 통한 포트폴리오. 여기 연계라고 하면 크게 보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의 연계.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내에서는 다른 학과 같은 과라면 다른 연구실하고 연계.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허 전담 조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발명자가 뭐 발명을 하게 되면 주로 뭐 실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발명자가 다른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라든지 기술 전문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시에와 뭐 비교해 이런 걸 제시하면 사실은 이제 전담 조직이 아니면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발명 잘 하셨네요. 또 거래하는 뭐 특허 사무소 카이스트에 소속돼 있는 아니면 연계돼 있는 그런데 명세서를 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특허 그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특허 전담 조직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내부적인 전문성, 인하우스 엑스퍼타이즈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여기 이제 그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뭐 청구항 설계는 사실 변리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사 여기 같으면 이제 카이스트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의 과거, 현재,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을 변리사나 이런 사무소에 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전문성이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직접 이해관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허를 받아주는 데까지 하지 사업화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그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특허 전담 조직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랭귀지가 맞아야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줘야만 결과적으로 그 성공적인 창업부터 전반적인 R&D의 그 활용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같으면은 대학 본부 내 특허 전담 조직, 대학원 학과 같으면 학과 내 뭐 특허 전담 인력, 연구실 같으면 연구실 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뭐 많게는 뭐 몇십 명도 되길 텐데 그 중에 그 특허 전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학과라든지 대학원, 사무실, 대학본부, 창업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관돼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특허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뭐 우리가 연구 자금을 투자해서 R&D를 한 다음에 결과물이 이제 발명이 되는 거고 그 발명을 이제 특허 문서화해서 명세서를 써서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를 통해서 뭐 등록이 되고 등록되면 그 등록을 내가 직접 뭐 실시 뭐 내가 직접 그 특허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창업을 하고 이러거나 아니면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뭐 다른 큰 기업에 넘기는 기술 이전을 하거나 그래서 돈이 다시 만들어지고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등록률도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높지 않고 등록되더라도 그 기술을 직접 실시해서 성공률이 또 상당히 어려운 또 아까 그 죽음의 계곡 말씀드린 같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뭐 등록 여부 관계없이 18개월 되면은 특허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심사를 통해서 18개월 이전에 등록을 받으면 등록된 건은 또 공개가 됩니다. 18개 이전에 조기 우선 심사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이제 공개는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게 특허 제도라는 게 아까 바테레가 비오픈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허는 그 핵심은 특허 정보 공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이 특허 정보를 각 단계 R&D 할 때도 사용하고 발명을 좋은 특허 명세 쓸 때도 활용하고 기술 이전할 때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본부, 대학원, 학과, 연구실 단위로 특허 전문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소재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글로벌 회사 간의 분쟁에도 이제 간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을 살펴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큰 차이가 특허 조직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에는 특허 정보 전문가들이 그 조직 내에 있습니다. 그,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한된 우리가 자원과 재원 때문에 뭐 필요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우리가 구비할 수는 없는데 특허 분야에서 어떤 뭐 한정된 재원을 쓴다고 하면 이런 정보 전문가를 제일 먼저 육성하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의 굉장히 핵심된 정리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X축이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나 사업의 중요도, Y축의 특허의 영향력이라면 파란색이 지금 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재원, 시간 때문에 기술 3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올해는 예를 들어. 그리고 올해 했는 게 올해가 우리가 있는 자사의 수준이 인정사보다 낮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린다. 끌어올 때 직접 R&D를 하거나 뭐 라이센싱 인 사오거나 특허권 자체를 구입하거나 이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을 결정할 때 10월이나 내년 차기년도 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이런 데이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그 포트폴리오 내용을 기반으로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가야 이게 논리가 맞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의의 그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연구실에는 저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한 특허를 그거 이제 맨 아래 표준 원천 핵심 이게 길목 특허에 해당되는 건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특허들 그런 특허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출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특허군 형성을 잘해야 된다. 하나 등록받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는데 이제 강한 특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한 특허군 형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구성을 뭐 똑같이 하면 묻는 침해고 똑같지 않더라도 기능이 같다. 두 분의 균등 침해 A 플러스 C가 원천 특허라면 내가 A 플러스 C 플러스 C 프라임을 만들었다. 그럼 C하고 C 프라임이 거의 뭐 리벳이나 나사 같이 다르지만 같은 기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균등 침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허 분쟁 대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성을 받으면 무효를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 심판에 무효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피 설계, 대응 설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특허 등록, 경쟁 대학들이 만들고 있는 특허를 정보 제출이라고 심사관이 이제 신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인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선행 기술을 찾아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경쟁 그룹의 특허 진행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검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후발 주자를 하더라도 원천 특허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제 후속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크로스 라이센싱 서로 이제 교차해서 사용하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원천 기술 그 퍼스트 무브가 아니더라도 그 패스트 팔로우라도 계속 그 유효한 특허들을 개발하면 그 사업화에 굉장히 유효한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분쟁의 현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 뭐 유명한 이제 블루 LED로 노벨상 받은 일본인 연구자인데 사실은 이제 재미있게 결국은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으로 그 회사하고 직무 발명 보상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뭐 오랜 소송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미국 대학으로 넘어갔고 결국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그 일본사하고 특허 분쟁이 붙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에 기술 고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유출이 될 수 있다. 직무 발명을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인 사례인데 IBM 같은 경우가 뭐 옛날 초기에는 PC 사업도 했었는데요. 뭐 사실은 그 뭐 한 2, 30년 전에는 이제 특허에 대한 이런 이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이제 CEO가 특허에 대한 마인드 굉장히 높은 분이 오셔서 이런 핵심 기술과 주변 기술 이게 그 특허 포트폴리오의 이제 기본 구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해를 하셨고
핵심 기술은 본인들이 사업하고 이런 큰 기업들은 뭐 이동 기술이라든지 수송 기술 같은 굉장히 주변 기술에 대한 그런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 걸 다 이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분도 뭐 특허 심사관 출신인데 러시아 특허 심사관 출신인 알츠슐러가 만든 뭐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인 그 트리즈에 나오는 발명 원리 40가지 중에 1번이 넘버 원이 이제 그 분리하라거든요. 뭐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런 문제, 기술 모선의 문제를 핵심 특허와 주변 특허, 이에 든 특허망으로서 이겨냈고 지금까지 뭐 지금 IBM은 뭐 한 28년 정도째 미국 특허 1위가 되겠습니다. 뭐 대학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스탠포드 대학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신데 니스 라이머스라고 이분이 이제 33년생이니까 90세인데 이분이 스탠포드의 그 기술 이전 사업화 팀의 그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전자 제조학 기술의 어떤 상업성을 간파하고 그러니까 통상 실시권을 이제 하는데 그 전체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술 위에 있다. 비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통해서 다수의 민간 기업에 라이센싱을 해서 한 해 대학의 연구비의 10%를 이제 그 라이센싱으로 돈을 이제 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벤처들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분도 이제 뭐 회사별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필요한 제품에 필요한 이런 조합이 꼭 이제 자기 연구실, 자기 대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계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은 최적 조합, 소재, 부품, 제품, 장비와 서비스를 뭐 우리 연구실, 다른 연구실, 다른 과, 다른 대학, 다른 뭐 기업 파악해서 최적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가겠고요. 뭐 결국은 이제 현재의 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대부분의 뭐 국내 제가 방문해 본 이제 그런 특허 전문 조직들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 특허 출원을 하는지가 많지 않고요. 그건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운영해서 특허를 경영 자원하고 수익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항상 이렇게 혁신의 시장은 이제 그 조직 진단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받고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저기 생명과 서성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특허에 관련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허 프로덕션에 대해서 바이오 같은 거는 약간 좀 또 다른 그 측면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서도 신약 개발을 해서 물질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걸 패턴을 한다. 이런 물질이 어떤 생명체에 어떤 기능이 있을 거다 하는 거는 프로텍션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물질이라는 게 딱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플랫폼 기술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변기 같은 거가 있다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 프로텍션이 좀 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는 프로텍션이 잘 되는 거하고 잘 안 되는 거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걱정은 좀 안 해도 되겠지만은 좀 안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약품 쪽에 사실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그런 물질이 관련된 거는 이제 화학이나 화공, 소재 쪽에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그 물건 중에 장치 말고 네. 물질에 해당되는 굉장히 네. 큰 발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개척 발명이라고 하는데 예예예. 무슨 발명이 아니고 예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발명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개척 발명 굉장히 신규성에 가까운 진보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벌써 이제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네. 말씀하신 이제 그 물질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좀 도구적인 기술들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은 이제 그 크게 우리가 발명을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보호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물질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A라는 물질을 자 특허를 냈으면 A 물질 당연히 이제 보호되는 거고 네. A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뭐 B 장치 또는 프로세스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A를 빼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그렇게 받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 방법과 그 장치가 A에서는 적용되는데 C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CC에 해당되기 때문에 CC에서 충분히 뭐 A, C를 보여주시면 당연히 그 청구항에 A, C를 다 집어넣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청구항에 문헌적으로 전착해서 청구범위를 해석하지만 CC를 참고 그 상세한 설명 참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세한 설명에 집어넣을지 아니면 청구범위에 집어넣을지를 음. 청구범위에 집어넣으면은 좀 범위가 좁아지니까 등록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 제한을 두면 나중에 권리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 이제 등록 여부의 가능성을 좀 감안하셔서 등록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청구 범위는 좀 더 제너럴한 익스프레션을 쓰시고 상세한 설명에 CC를 집어넣으시고 이게 경쟁 기술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간 등록도 쉽지 않고 혹시 등록 받더라도 무효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연계해서 그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뭐 방법. 근데 그렇게 받으셔도 나중에 그러면은 D라는 물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누가 썼어요? 비슷한 프로세스를. 예. 그 정도는 이제 아까 말씀 균등 침해. 예. D하고 A는 다른 물질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보여준 그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용이하게 트랜스퍼할 수 있다라는 주장해서 이렇게 균등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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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좋은 설명. 예,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 팀장님, 예. 예, 채팅창으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혹시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 질문은 제가 그러면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학의 특허를 기술 이전받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비용이나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국 특허와 국내 특허에 대해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굉장히 뭐 이제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내용에서 답이 좀 제대로 될지가 좀 저도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된 특허는 뭐 카이스트도 이번에 관련돼 있는 그런 특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마 이 질문하신 교수님이 아마 반도체 분야이시라서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그 회사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로부터 이제 그 침해 이런 이제 소재기를 통해서 상당히 엄청난 그 글로벌 특허 분쟁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액수를 사실은 이제 대가로 치르면서 굉장히 국내의 특허팀 특허 역량이 많이 이제 강화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뭐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좀 특이한 게 대표적인 상대성이 있다는 게 아까 서승배 교수님이 질문하신 그 바이오 쪽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기업의 연구는 사실은 이제 그 생산 기술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가 기본 기업들이 매해 그 대표들이 경영 실적을 평가받고 그다음에 또 시장과 너무 또 괴리가 있으면은 시장에서 점유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년대 코닥사가 망한 이유도 그 필름 카메라에 천착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환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 생겼는데 그 반도체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대학의 특허를 기술 이전 받는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뭐 특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격상 반도체 소재가 기업 기술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 뭐 대비하자면 학교의 연구라는 건 좀 더 개념적인 연구이고 좀 더 이제 도전적인 연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개념 특허로 치면 개념 특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용 특허, 바로 생산하기 위한 특허가 있고 개념 특허가 있는데 학교에서 잘하실 수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 새로운 뭐 적청 지금 3D 다 기본으로 하고 있고 뭐 핀팻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그 다 기술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더 나가면 뭐 양자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냥 개념적인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그게 상용화까지 내는 수 있는 시점에서는 그게 결국은 개념 특허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이제 그냥 개념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묻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제 길목 특허, 개념 특허, 원천 특허로 갈수록 굉장히 당연히 그 이전의 사례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는 이제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그 이전 비용을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중견 정도 그룹 되는 이상으로는 러닝 개런티라고 하죠. 무슨 신문에는 뭐 30억, 50억 이렇게 나오지만 50억을 한 번에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초도 계약 시에 뭐 5억에 매년 매출액에 뭐 이익에 뭐 몇 프로 그 특허가 제품에 기여하는 비율을 따져서 뭐 영업이익의 뭐 5% 10% 한다. 그래서 이제 총 계약 기간이 5년이다. 다 더해 보니까 30억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뭐 창업원에 제안 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기업의 부담을 떨어뜨리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러닝 개런티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계약의 성사도 잘 되고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아주 뭐 그대 글로벌 기업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는 데서는 한 번에 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고요. 미국 특허와 국내 특허의 유지 비용은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 연차 등록료 카이스트도 워낙 이제 특허 많기 때문에 연차 등록료가 상당히 이제 비중이 이제 부담이 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미국 특허는 한국 특허보다 훨씬 더 비싸고 대리인 수수료도 거의 뭐 한 10배에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뭐 5배 내지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뭐 전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 국내 특허를 낸 상태에서 1년 내에 어느 특허를 미국 특허가 비용이 많이 드니 어느 특허를 시장의 기술 발전 상황 그리고 이제 뭐 기술 개발 향후 기술 개발의 어떤 가능성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국 특허를 1년 내에 내면은 우선권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국내에 뭐 저기 여러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제 미리 그런 단계를 사내에서 다 거치고 바로 시간을 전략해서 바로 이제 S급을 바로 미국 특허 내고 한국에도 이제 그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국내 실시 보호를 위해서 거꾸로 이제 국내 특허를 후속으로 내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는 이제 기술의 성격, 기술의 정도, 그다음에 이 가이스트 대학 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그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김동국 특허, 금속 소재 특허 팀장님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